말도 안 돼. 돌아와 삼성.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불씨였고 그 결과는 삼성의 300조 역습이었습니다. 관세 압박 성공으로 기쁨의 샴페인을 터뜨렸던 백악관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항의도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술 주권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거봐, 한국이 아무 말 못할 거라 했지? 한 미 상무부 관계자의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평택 서명식의 주인공이었던 트럼프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관세 압박의 성공이 코앞이던 미국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이번 전대미문의 미국 굴욕 사건을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 국적의 국제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서 수석 칼럼니스트로 20년간 일해온 에드워드 로웰입니다. 제게 세상은 언제나 숫자와 통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요. 데이터가 틀린 적 있습니까? 저는 동료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합리적 판단을 흐리는 가장 비효율적인 변수라고 믿어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삼성의 300조 역습이라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너무 감정적이야. 곧 무너질 거야. 백악관 관계자의 비아냥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 전대미문의 경제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결론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감정적 대응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 확인해 주지. 그런 냉소적인 태도가 제 전문성의 근간이라고도 생각했었죠. 인천공항에 내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질서 정연한 대기열이었습니다. 안내원들은 모두 절제된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비스는 완벽하지만 인간의 온기는 없군. 저는 그렇게 제 수첩에 첫인상을 메모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짜인 기계의 부품처럼 느껴지더군요. 그 속에서 저는 조용한 리더십이라는 단어의 차가운 이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아마도 강력한 통제에 의한 질서일 것이라 지레짐작했습니다. 그 질서 속의 침묵이 오히려 낯설게 다가오기도 했네요. 그저 모든 것이 효율을 위해 존재하는 도시라는 인상만 강해졌습니다. 도심을 향하는 공항철도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청결함이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관리하는 편이 낫겠군요.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움직였고 교통의 흐름조차 기계처럼 완벽하게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평택에서 벌어진 그 사건뿐이었습니다. 300조 역습이라고. 감정적인 대응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릴 것이다. 저는 통역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취재의 핵심 일정은 평택입니다. 그들의 기술 조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자신감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오만함은 견고했었죠. 저는 그들이 백악관을 상대로 벌인 일이 얼마나 무모한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평택 방문을 준비하던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거리에서 이상한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버스 정류장에는 줄이 생겼고,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신호에 맞춰 걸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가 마치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한국 시민의 자율적 질서에 대한 외신의 분석이 떠오르더군요. 한국은 규제가 아니라 자발성이 만든 질서의 나라이다.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부정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통제 없는 질서가 가능할 리가. 이것이 정말 자발적인 것이라면 제 데이터 중심의 세계관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통제의 결과일 것이라 애써 결론 내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크린도어가 열리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양옆으로 갈라섰습니다. 아무도 먼저 타려고 밀치지 않았고 내리는 사람들을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침묵 속에서 낯선 존중의 기운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제 팔을 툭 치더군요. 총각, 뭐해요? 길 막고 서 있지 말고 비켜요. 사람들 다 내리고 타야 엉키질 않잖아요. 그 무심하지만 단호한 말투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순간 제가 이 질서, 정연한 흐름을 방해하는 유일한 이방인이라는 자각이 들었네요. 제 오만한 관찰자의 시점이 민망한 참여자의 시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제 머릿속에 경고했던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성은 언제나 냉정함과 통제에서 나온다고 믿었는데 이곳의 질서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로를 기다려주는 그 짧은 순간의 비효율이
오히려 전체 시스템을 더 빠르고 원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정시운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가 떠올랐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출근길,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우산이 없던 제 옆으로 한 노점 상인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 위로 커다란 비닐천을 툭 덮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덮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립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잠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저에게 이걸 주십니까?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한마디와 행동이 제 머릿속의 복잡한 계산기를 순간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겨우 내뱉었죠. 그 짧은 순간 제 안에서는 효율이나 데이터가 아닌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이 믿기지 않는 장면을 기사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수첩에는 비닐 한 장이 가진 온기를 숫자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끼리도 국 끓여 나눠 먹던 시절이 있었죠. 어제 회의장에서 스쳐들었던 통역사의 혼잣말이 불현듯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 노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각기 다른 방향에서 3명의 사람이 동시에 달려와 그를 부축하더군요. 한 청년은 말없이 자신의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건 절대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내렸던 이건 예외일 뿐이라는 제 판단이 틀렸던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그 냉소 가득한 표정이 조금은 희미해져 있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정이라는 감정은 비효율이 아니라 이 거대한 사회를 굴리는 가장 강력한 윤활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서도 노점 상인이 건네주었던 그 비닐천의 감촉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저 같은 이방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요. 다음 날 저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효율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 정의 실체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활기 넘치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저를 신기한 듯 쳐다보며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총각, 어디서 왔어? 그들의 스스럼없는 질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사과를 고르는 제게 덤이라며 2개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요. 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문한 만큼만 받겠습니다. 됐어요. 먼 길 오셨잖아요. 그녀는 제 손에 억지로 사과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의문이 들었죠.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의 작은 의자에 앉아 계시던 한 노인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옛날에는 더했어요. 낯선 사람끼리도 국 끓여 나눠 먹던 시절이 있었죠. 그 한마디가 마치 무거운 돌처럼 제 가슴 깊숙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순간 이곳에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따뜻한 관습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근처 식당에 들러 점심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서툰 젓가락질로 음식을 자꾸 떨어뜨리자 옆자리에서 저를 빤히 보던 꼬마 아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젓가락질 그렇게 하면 밥 못 먹어요. 이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젓가락을 쥐며 제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고, 이 녀석, 실례했습니다라며 아이를 말렸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순수한 눈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무시했던 나라의 한 아이가 데이터의 전문가인 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논리의 성벽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한국의 진짜 힘일까요? 저는 취재 수첩을 펼쳤지만 문장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감정으로 움직인다. 이 문장이 제 손끝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며 멈췄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제 세계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모순적인 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이 정이 단순한 감성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몇 한국 기업의 직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도 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반찬을 나눠 먹고 동료의 일이 늦어지면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는 협업 문화가 당연시되고 있었죠. 이것은 더 이상한 노점상이나 시장 아주머니의 개인적인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정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이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규범이자 가장 강력한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한국의 직장 내 상호 지원 지수가 유독 높았던 데이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번 사태의 핵심, 300조 역습의 심장부인 평택 삼성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백악관이 그토록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숫자와 로봇으로 움직이는 냉정한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기계가 아닌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로 향했죠. 제 가슴속에서 어제 시장에서 느꼈던 그 익숙한 온기가 다시 감지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은 처음부터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현장 관리자인 박 과장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드워드 씨, 어떻습니까? 시끄럽지 않죠? 네. 정말 조용하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입니까? 저는 제 의문을 그대로 던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눈빛으로 일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빠릅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믿으니까요. 그의 낮고 차분한 말투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저는 이 문장을 제 수첩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가 평생 중요하게 여겼던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미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부품을 잘못 끼우는 실수를 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실수 하나가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던 빌미가 될 테니까요. 저는 관리자가 달려가 그를 해고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봐, 지금 뭐 하는 건가? 하지만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동료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더군요. 괜찮아. 김대리, 내가 다시 확인할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그들은 단 1분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라인을 재가동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공장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96% 수율의 비밀이었습니다. 실수를 처벌하는 대신 신뢰로 감싸는 문화. 이것이 바로 기술 주권의 복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동행했던 동료 기자 존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에드워드, 저것 좀 봐. 저건 자율이 아니라 그냥 복종 아닙니까? 트럼프가 괜히 저들을 감정적이라고 부른 게 아니죠. 명령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저걸 리더십이라고 기사에 쓸 건 아니죠. 그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저는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분명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죠. 아니다. 저건 복종이 아니라 내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신뢰다. 숙소로 돌아와. 저는 그날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이 나라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강하다. 소리 없는 리더십. 그것이 이들의 진짜 힘이다. 평택을 방문한 후에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본 96% 수율의 비밀이 과연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만의 문화일까? 아니면 이 나라 전체의 DNA가 그런 것일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속한 사회에서는 강력한 규칙과 처벌이 없다면 금세 혼란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규칙이 작동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책임감이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OECD 시민의식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율적 공공윤리 지수가 최상위권이었던 기억이 났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백악관은 처음부터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자발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다음 취재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모두 앞으로 쏠리고 말았죠. 몇몇은 놀라 가벼운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누군가가 운전기사를 향해 소리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정중하게 말하더군요. 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방의 돌발 상황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제 부주의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그가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제 안에 무언가를 깊이 울리고야 말았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아무도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던 한 나이 든 아주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더군요. 이게 바로 한국이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순간 집단의 품격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한 청년이 바닥에 떨어진 음료수 캔을 주워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는데도 그 손짓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죠.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학생, 방금 그건 왜 주운 겁니까? 당신이 버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은 저를 보고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도시니까요. 더러우면 누군가는 치워야죠. 우리의 공간이라는 한마디가 제 머리를 세게 때리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책임은 누군가 강요하는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존이 또다시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인정할 건 합시다. 한국은 결국 타율적인 사회입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 너무 많을 뿐이죠. 그는 저를 보며 당신도 저들의 감정적인 애국심에 감화된 겁니까? 라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존, 그것이 외부에서 강요된 규칙이 아니라면요. 만약 사람들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온 기준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지하철 분실물 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휴대전화와 가방, 지갑들이 주인을 기다리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10,0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직원의 담담한 설명이 이어졌죠. 대부분은 주운 분들이 직접 가져다 주시죠. 그곳을 나온 직후 저는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운 한 외국인 관광객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근처 경찰서로 향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뒤 그 지갑은 주인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법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속의 기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이 마음속의 기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날카로운 경보음이었습니다. 지진 경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지금 백악관의 경제 공격만으로도 패닉 상태일 텐데. 이젠 지진까지.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혼란과 비명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패닉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그들은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서로의 손을 붙잡고 묵묵히 건물에서 멀어지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겁에 질린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더군요. 다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쪽입니다. 공원 쪽이 더 안전합니다. 절 따라오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 아무도 지시하지 않는데 이들의 움직임은 이토록 정확할까? 이것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인근 카페로 잠시 피신하자 주인이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다들 괜찮으십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긴 안전합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분주히 움직이며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놀라셨죠? 잠시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 대응 시스템은 구조요원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정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의 온정이 모여 사회 전체의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순간이었죠. 뉴스의 헤드라인은 온통 한국,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가장 경탄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대응이 더 빨랐다는 사실이었죠. 제 동료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혹독하게 훈련된 결과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훈련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것은 이 사회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내면의 규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이들을 먼저 챙기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제 근처에 있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웃끼리 지붕도 고쳐주고 눈 막히면 길도 같이 텄지.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야. 숙소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그날의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이 조용한 평정이야말로 이 나라가 가진 최고의 품격이며 그 품격이 이 사회를 굳건히 지탱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과거의 정의, 현재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진화한 나라. 저는 그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데이터가 전부라고 믿었던 제 오만한 신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평택에서 본 신뢰의 기술이 이 나라의 표준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교통을 제어하고 무인 로봇이 거리를 청소하며 모든 공공 데이터가 하나의 망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자동으로 돌아가는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눈길은 화려한 스크린이 아닌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여성 시민이 제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기자님,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없으신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건 우리가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스템도 우리를 믿어주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소의 관리자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행동 데이터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효율성을 유지합니까? 저는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대답하더군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진짜 스마트한 것 아닐까요? 이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남은 공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술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기술을 완성하는 철학. 시민들은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은 사람을 더 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이 도시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의 진화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동행했던 존이 여전히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건 결국 모든 걸 감시하는 통제사회 아닌가요? 저는 이제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긴 감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다만 그 책임은 강요가 아니라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 순간 제어실에서 교통 데이터 오류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수동 모드로 개입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기계는 계산은 잘하지만 돌발 상황은 못 읽죠. 그건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곳의 기술은 인간의 손끝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다른 미국 기업들이 다급하게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중 한 기업과 한국 산업부의 투자 회의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측의 날카로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긴장된 분위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의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미국 기업 대표들은 안절부절 못했지만 한국 측은 여유가 넘쳤죠.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존중으로 시작되는 협상이었습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한국 측 대표가 서류를 잠시 덮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 상해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약속이라니, 이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얼마나 낭만적인 표현인가요? 상대 측인 해외 기업의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이런 식의 협상은 처음입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약속이라니 정말 감동적이군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분입니다. 저는 그 말 속에서 신뢰의 확산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냉정한 경쟁의 언어가 따뜻한 협력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 한국 측 관계자에게 이런 문화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저희는 윗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적 절차가 서류가 아닌 습관이 된 사회.
회의장을 정리하던 중 나이가 지긋한 한 기술자가 혼잣말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양반들 말 참 예쁘게 하네. 우린 다 같이 잘 살아야죠. 혼자만 잘 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한마디가 바로 한국식 협력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상부상조라는 이제는 낡아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가 이곳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 협상에 대한 외신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뽑혔더군요. 한국, 비효율적인 협상 과정. 그러나 놀랍도록 안정적인 결과.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비효율이라고 부른 그 긴 과정이 사실은 신뢰를 쌓아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평택 취재 며칠 후,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긴급 국제 경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실패로 돌아간 후, 백악관의 요청으로 열린 회의였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미국 상무부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차세대 기술 표준 절차는 향후 서울의 기준을 따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굴복이자 삼성의 300조 역습이 완벽히 성공했음을 알리는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패닉, 삼성이 미국의 기술 주권을 무너뜨리다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동경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자 힘의 이동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백악관은 물론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도 안 돼. 당장 돌아와. 삼성. 그런 뼈아픈 절규가 터져 나왔죠. 그제야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렸을 때 한국은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조용히 평택에서 기술 주권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시스템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신뢰와 사람이라는 무기로 완벽하게 승리한 것입니다. 삼성이 미국을 구했다는 역설적인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였던 미국 경제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기술 표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공식 행정 문서에는 이제 조정위원회라는 단어 대신 협의위원회라는 한국식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대신 협력, 강요 대신 합의라는 그들의 철학이 담긴 언어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그 단어 하나가 이제 세계의 회의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OECD 관계자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한국입니까? 관계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문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의 실행으로 스스로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에서는 이례적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작은 지방 도시들이 시범 운영했던 공동체 관리 시스템이 이제 유럽과 남미의 여러 도시에 이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에드워드 로웰이 아니었죠. 제 동료 기자가 귀국한 제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에드워드, 그래서 당신이 본 한국의 진짜 힘은 대체 뭐였습니까?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본 뒤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름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제 20년 경력의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미국의 굴복, 그들이 감정적이라 비난했던 나라에게였죠. 저는 제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폭우 속에 비닐을 씌워주던 노점 상인의 정을 말입니다. 저는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백악관은 그들이 감정적이라 패닉에 빠질 것이라 조롱했다. 하지만 외신들이 떠들던 그 트럼프 패닉과 달리 내가 본 한국인들은 실제 지진 앞에서도 침착했다. 그들은 미국의 경제 공격 앞에서도 불평하는 대신 묵묵히 평택에서 기술 주권을 완성해냈다. 그 힘은 바로 신뢰라는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그들은 이건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말하며 실수를 처벌하는 대신 함께 해결했다. 이것이 미국의 시스템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노테크 같은 거창한 기술 이름에만 집착했지만 그 힘의 근원은 버스에서 만난 젊은이의 행동 속에 있었습니다. 그 예의가 아니라 문화가 된 사회, 마치 화담숲의 나무들처럼 서로를 지탱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오만하게 감정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실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들은 강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옳았다. 그리고 옳은 것은
결국 가장 오래 간다. 그 기사를 송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본 96% 수율과 지진 속의 침착함은 모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의 50대, 60대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품격의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백악관이 삼성의 기술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러분의 신뢰와 책임감이라는 위대한 철학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온전히 당신들의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한때 통제의 나라라 불리던 한국이 조용한 신뢰의 힘으로 세계를 움직인 이야기였습니다. 돈보다 신뢰를, 속도보다 품격을 택한 그 선택이 결국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든 것이죠. 우리의 기술은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켜온 정신의 기록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